여러분 지금이 일요일 오후 12시 31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장폴 사르트르 두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전번 시간에 이제 바로 여기까지 하다가 이제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폴 사르트르의 소설을 보면은 구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토라는 소설은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장폴 사르트르가 쓴 소설의 제목, 명작의 반열에 오른 책이다. 그러니까 명작으로 친송을 받는 그런 소설이라는 거죠. 하지만 누보로망의 미치도록 난해한 필체로서요, 제대로 이해하며 읽기는 대단히 어려우며 처음 읽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소설인지 글자의 무작위한 나열인지 정신줄을 놓게 만들고 급기야 진짜 구토에 이르게 한다는 공포의 소설이다. 참 웃기는 소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은 굉장히 난해하다라고 할 수 있는 소설이라는 겁니다. 이 구토라는 소설을 읽어봐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그 뜻을 헤아리기도 어렵고 이게 정말 이게 장난치는 것인가? 진짜 소설인가? 이렇게 참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읽다가 나중에는 정말 토할 지경에 이른다. 그래서 구토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있다는 겁니다. 내용은 젊은 지식인인 앙투안 로캉탱이 노르망디 부빌이라는 도시를 헤매며 존재와 존재를 넘어선 실존에 대해 사유하며 고뇌하는 내용이다. 제목의 구토는 일종의 유신론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존재에 대해서 느낀 주인공의 실존적인 깨달음과 현기증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소설가 장용학은 이 소설에서 영감을 받아 요한 시집을 집필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래서 벽을 또 봅시다. 사르트르가 지은 소설 중에 벽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스페인 내정을 배경으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인물의 심리를 그려낸 작품이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를 대상으로 국제여단이 내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주인공 이비에타는 국제여단에 동조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잡혀와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군부는 이비에타에게 그의 이웃집에 살던 국제여단의 일원의 행방을 알려준다면 그 대가로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국제여단의 일원의 행방은 이비에타 또는 잘 모르는 상태. 이비에타는 이왕 죽을 거 오히려 군부를 골려주자고 허위 사실을 털어놓는데 그 사실은 바로 무덤 밑에 숨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비에타는 취조실에서 병조의 감시하에 초조하게 장교가 허통쳤음을 깨닫고 자신을 질책하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곧 돌아온 장교가 자신을 질책하기는커녕 재판을 받아야 하니 마당으로 나가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쓴 소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유의 길이 있고 말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말은 장폴 사르트르가 1964년에 출판한 자서전의 이름이다. 이 책을 출판한 후 그는 구토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지만 거부하고 받지 않았다. 스스로 노벨상을 거부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사르트르가 노벨상을 거부한 최초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철학서로는 자아의 초월성, 이는 1936년에 이제 출간된 거고, 상상력, 이거는 1936년에 출간됐고, 상상계, 이것은 1940년에 출간, 존재와 무, 1943년에 출간,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1946년에 출간, 문학이란 무엇인가 1948년 출간, 변증법적 이성비판 1960년에 출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희곡은 어떤 것을 썼느냐. 파리 때 1943년에 출간, 닫힌 방 1944년에 출간했는데 닫힌 방이라는 거는
장폴사로 들어가 1943년에 집필한 희곡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명대사이자 장폴사르트의 명언이 이 책에서 나왔다. 본 의미는 세상에 던져져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인간임에도 타인과 교류해야 실존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에 신경 써야 함을 지옥에 비유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살면서 끊임없이 타인을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지옥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덤 없는 죽음 이것이 1946년 공손한 창녀 이것이 1946년 출간 더러운 손 1948년 출간 악마와 선한 신 1951년 출간 킨 1953년 네크라소프 1955년 출간 알토나의 감금자 알토나의 감금자가 이게 뭐냐면은 알토나의 유표자들이라는 제목으로도 불린다. 작가는 장폴 사르트르 제2차 세계대전 이후를 배경으로 하는 연극 대본이다. 실제로 여러 번 극장에서 선보여진 적이 있고 책으로도 출판되었다. 동명의 흑백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트로이 여인들 이것이 이제 1965년에 출간됐다. 그죠? 관련 문서로는 현상학, 실존주의를 한번 클릭해 봅시다. 실존주의 20세기 철학 및 문학 사조로 1940년대와 1950년대 프랑스와 독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세련 키르케고르와 이 키르케고르도 유명한 그 문학가입니다. 키르케고르. 그 다음에 프리디 니체. 이것은 유명한 철학자죠. 프리디 니체에게 영향을 받았으며 보통 학자들은 마르틴 하이데거를 최초의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본다. 이후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은 많은 프랑스 철학자들이 프랑스에서 실존주의 꽃을 피웠다. 장폴 사르트르, 모리스 메를로 퐁티, 알베르 카미, 시몬 드 보부아르 등이 그들이다. 독일에서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자 카를 야스퍼스가 있다. 실존주의는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선택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는 인간의 존재 방식을 말한다. 인간은 태어난 이상 자신의 삶을 자신이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선택에 대한 불안감에 압도되면서도 그 선택의 자유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것이다. 데카르트와 칸트로 대변되는 그 전까지의 과학적 근대 철학이 인식론적 관점에서 세계를 단지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데 그쳤다면 실존주의는 우리는 세계 밖의 전지적 관찰자가 아니라 세계 속에 있으면서 세계를 실제로 겪고 그걸로 고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구체적인 삶의 느낌과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철학의 진정한 첫 번째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의 답은 자신의 선택 곧 자유에 있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실존주의라는 것은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이것이 실존주의다 이런 얘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데카르트와 칸트로 대변되는 그 전까지 과학적 근대 철학이 인식론적 관점에서 세계를 단지 객관적으로 관찰하는데 그쳤다면 이것은 이 읽은 부분이죠. 실존주의는 미래의 대안들을 현재의 미리 구성해보고 그 중에서 자신에게 끌리는 바를 스스로 선택해야만 그런 선택이 삶에 의미를 줄 수 있다고 강조하기 때문에 그 특성상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것을 보편적인 것보다는 개별적인 것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실존주의 철학은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것, 보편적인 것보다는 개별적인 것 그런 것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단지 언어에만 사로잡혀 있는 다른 철학들의 무미건조함과는 다르게 실존주의 철학은 자신의 삶에서 드러나는 사례들을 통해서
실제의 삶에 대한 고뇌를 되도록 상세하게 기술할 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 그게 강한 매력이었다. 하지만 개인의 특수성을 모두 인정하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굳이 논증을 할 필요가 없는 철학으로 귀결되기 마련이었고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은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메리 워낙은 지적한다. 실존주의라는 것은 어떤 철학적인 그 학문적인 논리보다는 보편타당한 어떤 철학적 논리보다는 개인의 삶의 특수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논리를 가진 철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논증이라는 과정을 거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실존주의 철학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메리 워낙이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한때 프랑스 철학을 대표했던 그렇잖아요.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서양의 모든 학문은 반드시 검증과 증명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검증과 증명이라는 게 뭡니까? 이 철학도 그렇잖아요. 철학은 물론 그 사회과학적인 그런 차원의 증명과 검증은 아니겠으나 철학은 인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적인 그런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적인 그런 증명이나 이렇게 검증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종의 아무리 인문학이라 하더라도 일종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인문학에서의 검증 과정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실존주의를 비판하는 다른 학파들, 다른 유의 철학 이론들 이런 것도 가능하게 이 다른 유의 철학 학파가 실존주의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실존주의라는 것은 개개인의 삶의 방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철학 논리는 검증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검증과 비판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철학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메리 워낙이 이제 한 겁니다. 결국 한때 프랑스 철학을 대표했던 실존주의는 문화와 언어는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고정된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구조주의 철학에 의해서 점차 대체된다. 더 이후에 등장한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의 경우에는 이론화된 체계와 고정된 구조를 부정하며 다원적인 가치를 긍정하면서 구조의 상대성과 역사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실존주의와 연결되는 맥락이 있긴 하다. 다만 실존주의는 개인의 선택에 의한 자유와 미래 가능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회 문화적 구조의 해체나 재조정을 통해 자유의 증진과 가능성을 살펴보려고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실존주의 역사. 실존주의의 확실한 근원은 역사적으로 불분명한데 세련 키르케고르, 프리드리 니체 등을 일찍이 분석한 마르틴 하이데거에 의해 실존주의적 주제들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고 1, 2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전후 프랑스 문학가들이 각각의 작품에서 이를 논의함으로써 사회적 움직임을 불러일으킨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정신적 주류는 1920년대 말 장발과 가르비엘 마르셀에 의해 처음 실존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1920년대 중반부터 하이데거는 강의를 통해 실존주의 주요 개념들을 구체화시키고 있었다. 그의 강의는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강의를 듣고 영향을 받았다. 1927년 비로소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 출간되자 유럽 철학계 모두는 이 철학자를 주목했다. 그의 작품 수십 번 읽혀지고 연구되면서 한순간에 이 개념들은 철학계의 주된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29년 프랑스에서 키르케고르의 새로운 번역본이 출간되었는데 이런 맥락에서 장발은 실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실존, 그것이 뜻하는 것은 이렇다.
선택하기, 열정적이기, 생성되기, 개별적이고 주체적이 되기, 자기 자신을 무한히 염려하기, 스스로를 죄인으로 알기, 신 앞에 서기. 비록 신을 믿었던 기르케고르의 사상에서 출현한 개념이었지만 이러한 실존 개념은 당시 1930년대 프랑스의 지성인들 사이에 두 가지 신선한 충격을 가져왔다. 첫째, 인간의 삶은 합리적인 근거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이론으로 인간의 삶을 해석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인간은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한하며 파편화된 존재이다. 그는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가능성들을 사이에 내던져져 있으므로 실수도 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이다. 둘째, 개개의 인간에게 주어진 것들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부모와 환경, 키와 외모 등을 자기 뜻대로 선택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은 인간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미 언제나 주어져 있으며 인간은 무언가를 스스로 시작할 수 있기 전에 이미 그런 것들과 함께 시작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탄생하기 전에 그 탄생될 인간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DNA 유전 형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가 지니고 있는 유전 형질은 후세에 태어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세계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자기 의지와는 어쩔 수 없는 세계가 있다고 하죠. 그런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인간은 주어진 것으로 태어나지만 기투, 선택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얘기다. 이런 실존의 개념은 자유의 이념을 함축한다. 실존을 기독교적으로 이해할 때 자유는 신과 절대자에게 반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간 4명의 가능성을 뜻한다. 실존을 비기독교적으로 이해할 때 자유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곳 한가운데로 나갈 수 있음을 뜻한다.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실존주의가 어떻게 이론의 정립이 되고 발전이 되는가 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은 딱딱하다고 할까 이런 얘기인데, 생략을 할까 아니면은 계속 리딩을 할까, 이런 지금 내가 갈림길에서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 달 뒤인 1945년 10월 29일 사르트르는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인가 라는 책의 근간이 된 강연을 했다. 그는 이 강연으로 하룻밤 사이에 유럽 문화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인가 라는 책의 그 주요한 내용이 되는 그런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강연으로 사르트르는 그 유럽 문화를 대표하는 그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고 하죠. 살데 상트로에서 개최된 이 강연에는 실존주의 회칙이 선포될 것이란 기대감을 품은 수많은 인파가 세도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드자비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으며 매표소는 장사진을 이뤘고 의자들이 남아나지 않았다. 사르트르가 총정을 내시고 연단에 오르기까지 15분이나 걸렸다. 이 사르트르가 강연을 한 이 강연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서로가 표를 구하느냐고 입장권을 구하느라 서로 이렇게 싸움이 붙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열기와 흥분과 청중으로 가득 찬 강당에서 사르트르는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입을 열어 한 문장 한 문장을 이어갔으며 청중은 그의 표현이 타당하고 궁극적이라는 인상을 금할 수 없었다. 서로 포개져 옴짝달싹 못하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청중은 지금 듣는 문장들이 장차 부단히 인용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감할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사르트르와 실존주의를 언급하거나 인용하지 않고 지나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이는 비단 프랑스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었다. 실존주의에 관한 최초의 입문서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인가는 유럽 각지로 번역되어 널리 읽혔다. 여기서 사르트르가 말하는 실존주의란 무엇인가? 답변이 이렇다. 참여적이 되어라. 인류를 함께 끌어들여라. 너 자신의 힘만으로 늘 새로이 스스로를 창조하라. 사르트르의 인상적인 표현은 파괴된 유럽 사회에 큰 반영을 얻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그의 말은 표 속에서 새로운 재발견한 사람들이 절실한 감정에 충분히 와닿는 표현이었던 것이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우리 문명의 확고히 장착되어 있어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휴머니즘적 가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가치는 우리가 그때그때 결단의 상황에서 매번 새롭게 고안하고 실현시킬 때만 존재한다. 실존주의는 이런 자유와 그에 결부된 책임 앞에 우리를 세운다. 따라서 실존주의는 현실 도피나 비관주의, 정적주의, 에고이즘 혹은 절망의 철학이 아니다. 실존주의는 참여의 철학이다. 그러니까 실존주의라는 것은 현실 도피나 비관주의, 정적주의, 에고이즘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실존주의는 참여의 철학이다. 참여의 철학이라고 하니까 이게 실존주의는 행동의 철학이다. 이런 말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내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의 철학이다. 이런 말과 일맥상통하리라고 난 생각합니다. 사르트르는 곧 유럽 전체를 사로잡은 간명한 표현들을 동원한다. 실존주의가 인간에게 말한 것은 오직 행동에만 희망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인간에게 삶을 허용하는 유일한 것은 행위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읽어보니까 내가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은 행동하는 양심.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그런 책을 냈었잖아요. 행동하는 양심. 그 행동하는 양심이란 그 단어가 여기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양심이란 그 단어가 이 실존주의적인 그런 특성과 일맥상통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의 행동으로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얼굴을 그리며 이 얼굴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한마디 변명도 듣지 못한 채 스스로 이 행위를 선택해야 하는 세상에 벌어졌다. 인간은 자유라는 형을 선고받았다고 내가 말할 때 뜻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인간은 자유라는 형을 선고받았다. 여기서 좀 자유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민중의 반란이 일어났었다고 하잖아요.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식으로.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 동구권에서도 그런 민중들의 반란이 일어났었다잖아요. 공산주의를 반대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러면서 이제 공산주의를 반대하면서 외쳤다는 것이죠. 공산주의가 무너진 동구 같은 데서 이제 우리는 공산주의가 싫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러면서 외쳤다는 그게 참 떠오르는데, 그러게 죽음과 자유라는 걸 이렇게 맞바꿀 만큼 자유가 그렇게 좋은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자유가 또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걸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라는 형을 선고받았다. 여러분, 자유라는 게 좋습니까?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칠 만큼 그만큼 자유가 가치 있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북한은 배급제라든가 이렇게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급제가 끊어지니까 아사자가만이 생긴 거죠. 그런데 김일성 때 배급제가 딱딱 이렇게 배급이 나오던 때는 자유보다 배급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유세상이다. 대한민국은 자유세상이니까 정부가 이 국민들한테 뭐 배급을 안 줍니다.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돈을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자유롭게 자기가 나가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재화를 획득한다는 거,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라는 건 말이죠, 형벌과도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유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유가 참 무서운 겁니다. 자유, 자기 나름대로에 나가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밀림 속에 버려진, 밀림 속에 한 인간을 아마존과 같은 밀림 속에 딱 떨어뜨려 놓고 너는 자유다, 너는 이제 자유롭게 너가 먹고 살아야 된다 했을 때 그 자유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북한과 북한 김일성 체제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배급을 주는 거야. 그 대신 자유는 없어. 그렇지만 얼마나 살기가 편합니까? 자유는 없지만 딱딱 때가 되면 배급을 주거든. 그런데 아마존과 같은 약육강식이 횡행하는 곳에 딱 하나 딱 떨어져서 너는 너대로 이제 자유롭게 먹고 살아. 이게 자유가 무서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유가 좋으면서도 자유만큼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남한으로 왔다가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그래서 그 실존주의를 내가 얘기했습니다. 실존주의를 얘기하다가 이제 얘기가 길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서구 마르크스주의가 또 나오는데, 모든 사회적 현상을 생산 양식과 생산 관계로만 환원하는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에서 탈피하여 상부 구조적의 상대적 자율성과 인간 주체성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성향이 마르크스주의적 경향, 서유럽권을 중심으로 발흥하였으며 정통적인 마르크스주의에 비해 좀 더 철학적이고 해결주의적인 경향을 가지지만 그 대신 마르크스주의 특징 중 하나인 정치 경제학의 비중은 거의 없다시피 한다. 초기를 제외하면 일종의 강단 마르크스주의라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애초에 마르크스주의자가 맞기는 한지가 애매한 인물들이다. 서구 마르크스주의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마르크스주의가 맞는지 아닌지가 애매한 면이 있다. 안토니오 그람시나 게오르크 루카치가 그나마 예외인데 이들은 서구 마르크스주의라는 범죄에 강제적으로 묶인 경우라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마르크스주의에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오히려 지금은 마르크스주의보다는 장폴 사르트를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들어가진 않고, 시몬드 보부아르라는 거는 이제 여자인데 이 사르트르와 계약 결혼을 했던 여자입니다. 이 시몬드 보부아르 이 여자가 이제 사르트르와 계약 결혼을 했던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제
1986년 4월 14일 78세로 세상을 떠났네요. 그러니까 이 계약결혼, 아마 이 계약결혼이란 그 용어가 사르트르 때문에 이 최초로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내가 그 프랑스 역사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르트르 이전에는 계약결혼이라는 게 나는 없었다고 봅니다. 이제 사르트르가 이 여자와 처음으로 이제 계약결혼을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프랑스에 이제 계약결혼이라는 그 단어가 생겼다. 이렇게 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여자도 언젠가 이 여자를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르트르만을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베르 까미. 이 알베르 까미도 유명한 작가죠. 보리스 메를로 퐁티, 레이몽 아롱, 그 다음에 여담이 나옵니다. 이 여담이 좀 깁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기상관측병으로 복마였고 그러다 포로로 잡힌 적이 있다. 하지만 수용소 안에서도 유대인이 박해받은 이야기에 빗대어 투쟁을 응원한 연구를 벌이기도 했다. 덧붙여 자신이 사심을 이용 실명했다고 군의관을 속여 포로 수용소에서 나왔다. 그 자기가 사시라고 했잖아요. 한쪽 눈동자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간 거죠. 그 사시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군의관을 속였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앞을 잘못 보는 이제 맹인 같은 그런 상황이다 해가지고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탈출했다는 겁니다. 1950년 중반 문인 알베르 까미와 친했으나 나중에는 사이가 틀어져 인연을 끊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알베르 까미가 굉장히 알베르 까미도 훌륭한 작가죠. 근데 알베르 까미하고 처음에는 친했는데 나중에는 그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완전히 인연을 끊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알제리 독립전쟁에 관한 견해 차이로 사르트르가 알제리 독립 진영을 옹호하는 데 비해 까미는 알제리 독립을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까미는 알제리 가난한 이주민의 아들로 태어나 알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곳의 신문기자로 활동하다 파리에 입성하였다. 그 전부터 소련에 대한 견해 차이로 까미와 다소 껄끄러웠던 관계였다. 까미는 아나키스트적 기질이 강해 마르크스주의에 부정적이었던 반면 사르트르는 소련에 비교적 후한 평가를 내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베르 까미는 원래는 그 프랑스 사람이 아니고 알제리 사람이었었네요. 알제리. 예. 그래서 그 알제리의 정국을 바라보는 그 견해 차이로 사르트르와는 아주 연을 끊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화 시민 케인이 개봉했을 당시 혹평을 가했다. 이는 사르트르의 영화 철학과 시민 케인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르트르는 프랑스 영화계의 흐름인 누벨 바그와 깊은 관계를 맺는데 누벨 바그는 다소 거칠고 순간적인 장면을 포착하는데 의의를 둬서 시민 케인의 영화는 방향성을 달리한다. 따라서 사르트르가 시민 케인을 혹평한 건 명작을 알아보지 못한 흑역사라기보다는 영화적 관점을 달리 이해한 것에 가깝다. 알제리 독립전쟁 당시 독립진영 무장세력인 민족해방전선에 무기를 지원했다. 또한 알제리 독립을 주도했던 프란츠 파농의 저서 대지주의 저주받은 자들의 서문을 써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파농이 사망한 바람에 추도사가 되어버렸다. 알제리 독립전쟁 당시 그 독립진영의 무장세력인 민족해방전선에 무기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 사르트르가. 노벨 문학상 수상을 거절하였다. 노벨상이 너무 서구 쪽에 치우쳐 있었고
동량은 별로 받지 못했다. 넌 노벨상을 받으면 나의 행동과 지지 발언이 노벨상의 권위로 대체되어 버리기 때문에 수상을 거절한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노벨상을 받고 나서 무슨 강연이라든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노벨상을 지지하는 그런 걸로 이해가 된다. 그래서 수상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벨상 위원회의 후보 명단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만약 수여된다고 하더라도 상을 받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래서 내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주 뭐 국가재벌 같은 거부가 아니고서는 이 노벨상을 받지 않겠다고 이렇게 거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10억이라는 돈이 굴러 들어오는데 10억을 거부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하여튼 사르트르는 10억이라는 돈을 거부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노벨상 위원회 후보 명단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만약 수여된다고 하더라도 상을 받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위원회는 그를 그 해의 수상자로 뽑았던 것, 이에 대해 당시 노벨상 위원이었던 라르스 알렌스텐이 저술한 회고록의 주장에 따르면 사르트르는 11년 후인 1975년에 변호사를 통해 노벨상 위원회에 뒤늦게나마 상금만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고 한다. 근데 처음에는 이 노벨상을 거부했는데 나중에 이제 11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에 사르트르가 자기가 변호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그 변호사를 통해서 뒤늦게라도 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11년 후에는 아마 사르트르가 돈이 궁해졌었던 모양이죠. 돈이 궁해지니까 이제 그 10억이란 돈이 이제 아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11년 후에 다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그 상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변호사를 고용해 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죠. 이제 당연히 위원회 측은 거절했고 이건 그렇죠.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11년 후 세월이 지났는데 11년 후의 세월이 지났는데 11년 전에 일을 소급해 가지고 뭐 상금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11년 전에 자기가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1975년에 사르트르는 책 인쇄와 강연 등으로 이미 상금이 아쉽지 않을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었고 건강이 나빠지긴 했지만 꾸준히 사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었으므로 그런 그가 자신이 말한 것을 모두 내팽개치고 갑자기 상금을 타고자 연락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때 사르트르는 그 11년이 노벨상을 거부한 후로 11년이 흐른 후에도 사르트르는 가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책을 쓰면은 그 쓴 책이 굉장히 판매가 엄청나게 베스트셀러로 오르고 또 여기저기서 그 강연 요청이 들어오고 뭐 이래가지고 생활이 곤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도 사르트르는 생활이 곤궁하지 않고 먹고 살기가 뭐 풍족하니까 그때 노벨상을 다시 지금이라도 노벨상을 늦게나마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청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사실과는 거리가 멀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적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나온 얘기가 재미난 얘기였는데 봅시다. 사팔뜨기에다가 키도 작았지만 여자에게 인기가 있었다. 사팔뜨기에다가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사팔뜨기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르트르가 사십니다. 한쪽 눈동자가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사시고 또 키도 작았고 그런데 여자들한테는 인기가 많았다고 하죠. 그건 내가 바로 그 전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여자도 말이죠. 여자도 하나의 그 팔자입니다. 팔자에 여자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팔자에 여자가 많은 사람은
뭐 이렇게 사르트르처럼 사팔뜨기에다 키가 작아서도 팔자에 여자가 많은 사람은 여자가 주위에 많은 겁니다. 근데 팔자 자체, 이 사주 자체에 여자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자가. 그러니까 이 여자도 하나의 사주팔자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르트르는 사주팔자에 여자가 많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팔뜨기에다 키도 작았지만 여자에게 인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정은 이미 그 중학교 때 뗐다고 한다. 동정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동정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첫 섹스, 여자와의 첫 섹스에서 이렇게 정액을 쏟아내는 거, 이걸 동정이라고 하거든요. 벌써 이 사르트르가 중학생 때 처음으로 동정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여자의 몸에 정액을 쐈다 이거죠. 작가이자 철학자 페미니스트인 시몬 드 보부와르의 계약 결혼으로 유명하다. 그 아까도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시몬 드 보부와르. 이 사르트르 전에는 뭐 계약 결혼이라는 용어가 없었을 것으로 난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르트르가 시몬 드 보부와르 말도 잘한다네. 시몬 드 보부와르와의 그 계약 결혼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 계약 결혼이라는 그 문화가 생기고 그런 단어가 생겼다고 나는 봅니다. 그 외에도 이 시몬 드 보부와르 외에도 이 사르트르는 많은 여성들과 엽색 행각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년에 넘쳐나는 인세로 여대생들과 사귀면서 생활비를 대주었다. 그러니까 이 시몬 드 보부와르 말고 이 계약 결혼을 하는 여자 말고도 계약 결혼한 생활을 하는 여자 말고도 그러니까 계약 결혼을 하는 여자니까 이 시몬 드 보부와르가 사실상의 사르트르 부인이죠. 사실상의 사르트르 부인이죠. 그런데 그 시몬 드 보부와르 말고도 아주 수많은 여성들과의 엽색 행각을 벌였다. 그런데 말년에는 이 사르트르가 늙었을 때 말년에는 그 책을 써내면은 그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이 팔리고 하니까 수입이 엄청나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인세가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수입이 많아지니까 젊은 여대생들과 사귀면서 여대생들한테 생활비도 대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때문에 원조 교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당대 프랑스 지식인 아니랄까봐 대단한 골초였다. 이 장폴 사르트르의 모습을 보면 말이죠. 언제나 이렇게 그 담배를 물고 있는 모습이 맞습니다. 이렇게 아주 골초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 골초라고 하면 또 누가 생각납니까? 그 영국의 처칠 수상이 또 골초였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골초란 게 누가 있냐면 맥어더 장군. 맥어더 장군은 이 파이프, 맥어더 장군 하면 이 파이프가 떠오르잖아요. 오죽하면 담배가 없는 삶은 살 가치가 거의 없다는 말까지 했을 정도. 구글링하면 나오는 사진이 절반 이상에서 담배를 물고 있다. 아내 시몬 드 보부와르도 골초했다. 그 사르트르의 아내 시몬 드 보부와르도 아주 대단한 골초였다 이겁니다. 말년에 베니 레비라는 유대인 조수를 두면서 사망 2달 전부터 유신론자가 되었다는 설이 있다. 베니 레비는 사르트르가 죽기 얼마 전에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때 사르트르가 메시아적 유대교에 대한 호감을 느끼며 지지하게 되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런 인터뷰 기사가 나가자 보부와르는 글을 진행했는데 이런 인터뷰 기사가 나가자 보부와르는 그 인터뷰는 레비가 쇠약해진 사르트르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친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레비 인터뷰 조작을 의심했다.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생전에 이 신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을 믿지 않고 종교를 믿지 않았다. 그런데
사르트르가 늙어서 이제 그 많이 힘이 빠지고 노쇠해졌을 때 그때 사르트르를 이제 이렇게 보좌하던 조수가 유대인 조수를 한 명 뒀는데 그 조수가 뭐라고 하냐면은 사르트르가 죽기 한 2달 전쯤에 유신론자가 되었다. 신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그 조수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자 이 평생을 사르트르하고 평생을 같이 살았던 보부아르가 사실상 부인 보부아르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 인터뷰는 잘못된 것이다. 그거는 조수가 이미 정신적 판단력이 흐려진 사르트르, 늙어서 쇠약해진 사르트르를 나쁜 방향으로 이끌어서 사르트르 입에서 그게 나온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다. 정상적인 정신 상태의 사르트르는 신을 믿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한 겁니다. 실제로 비슷한 시기 올리버의 도트와의 인터뷰에서 사르트르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한다. 그래서 많은 전기 작가들이 사르트르의 전향에 의심을 품는 편이다. 그는 단순한 무종교인이 아니라 강경한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그가 종교를 믿게 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무신론자의 대부였던 사르트르가 못마땅했던 기독교 신자들은 여기에 살을 붙여서 사르트르가 죽기 전에 죽음이 두려워서 주변 사람에게 욕을 하고 미친 짓을 하기까지 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퍼뜨렸다. 한국의 교회에서도 심치 않게 나오는 괴담이다. 그 다음에 칸 영화제 심사위원을 맡은 바 있다. 영화에도 관심이 커서 빔 벤더스나 장르 고다르, 안드리 타르콥스키 같은 예술 영화 거장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영화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고 한다. 이 사르트르가 영화에는 이제 관심이 많아서네요. 말타의 메로 할리우드의 스타 감독으로 떠오른 존 휴스턴은 프로이트에 대한 전기 영화를 만들고자 각본가로 사르트르를 영입하려 하였다. 이에 사르트르는 사례금으로 25,000달러를 선불로 요구했고 완성된 시나리오는 300쪽에 달하는 길이었다. 이것은 영화가 최소한 5시간 이상은 상영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결국 휴스턴은 시나리오 분량을 줄이기 위해 사르트르를 아일랜드로 초대했다. 그러나 몇 개월 후 도착한 수정본은 첫 번째 원고보다 더욱 포괄적이고 방대해진 상태였다고 한다. 여러분, 그 시나리오가 5시간 이상을 상영해야 된다는 그런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대로 영화를 상영을 한다면, 시나리오대로 영화를 제작한다고 하면은 영화를 5시간 이상 돌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여러분,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가 길어봐야 1시간. 그건 뭐 1시간 20분. 아무리 길어봐야 1시간 20분. 그 정도거든요. 근데 이건 뭐 5시간씩 영화를 돌린다고 하면은 이게 뭐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5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아침 8시에 영화관에 들어가면은 그 5시간 걸리는 영화를 다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8시간, 정각 아침 8시에 극장에 들어가면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아침 8시 이른 아침에 극장에 들어가면 한 12시나 1시 돼야 나온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5시간을 한 자리에 꼿꼿이 앉아가지고 이 영화를 본다는 거, 이거 뭐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 영화 감독이 말타의 메로 할리우드의 스타 감독이 존 휴스턴이라는 감독이 이제 그 사르트르에게 그 희곡을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5시간 분량의 희곡을 써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감독이 사르트르를 만나가지고 이 분량을 줄여달라. 이 5시간씩 상영되는 영화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줄여달라고 이제 요구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시나리오를 수정했다는 겁니다.
수정했는데 그 수정한 희곡이 5시간보다 더 오래 걸린 영화였다 그거죠.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외당숙이다.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외당숙이다. 사르트르와의 어머니와 사촌 형제 사이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여러분 슈바이처 알잖아요. 아프리카에 가서 그 가난한 흑인들을 상대로 무료 의술을 베풀었던 슈바이처. 슈바이처가 여기 나오네요. 의사, 철학자, 신학자, 목사, 음악가. 슈바이처가 사르트르의 외당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어머니와 사촌 형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샤를 드골과 정말 사이가 안 좋았는데, 샤를 드골이라는 건 뭐냐면 이 프랑스 대통령을 했던 인물이죠. 프랑스 대통령을 했던 인물이었는데 이 드골과는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겁니다. 사르트르는 드골을 프랑스의 히틀러라고 비난하고, 드골은 샤르트르를 아무것도 모르는 입만 산 놈이라고 서로 신나게 욕을 했다. 재미납니다. 이게 사르트르는 이 대통령을 지냈던 드골을 프랑스 히틀러라고 이제 비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드골은 사르트르를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주둥아리만 놀리는 놈이라고 이렇게 욕을 했다는 겁니다. 이를 아는 드골 정권 인사들 시 68운동 기간 중에 사르트르를 체포해버릴 것을 드골에게 건의했는데, 드골은 사르트르도 프랑스인이다 라면서 거부했다고 한다. 날 욕하는 것도 프랑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그거를 처벌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이 드골이 참 대통령다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진에서 사르트르를 저놈을 체포해라. 체포해서 옥살을 시켜라.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드골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드골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놔둬라. 사르트르도 프랑스 국민이다. 프랑스 국민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처벌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골이 참 대통령다운 그런 아량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네요. 와이프인 시몬 드 보부와르와는 51년 동안 계약 결혼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걸로 유명했다. 시몬 드 보부와르가 51년 동안 계약 결혼권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51년 동안. 2년마다 계약을 갱신했으며, 이게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결혼 계약을 2년마다 다시 갱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계약을 다시 갱신하고 하면서 51년간의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참 웃기는 부부죠.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계약을 하는 겁니다. 계약을 하는데 2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2년 동안 살았는데 2년을 다시 계약을 할래? 그러면 마누라도 그래 하자. 그러면 또 2년을 계약을 하고, 그래가지고 51년 동안 부부관계를 유지했다. 참 웃기는 부부죠. 심지어 사르트르의 제자였던 올가라는 여자와 함께 3명이서 한 지붕 아래서 살기도 했다. 여담으로 첫 결혼 계약을 맺은 장소는 루브르 박물관 앞 벤치라고 한다.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또 웃기는 게 뭐냐면, 사르트르의 제자였던 올가라는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와 또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한 집에서. 그러니까 시몬 드 보부와르라는 이제 본격적인 기약 결혼한 여자, 그 다음에 자기 제자인 올가라는 여자, 그러니까 여자 둘을 데리고 사르트르가 한 집에서 살았다는 얘기죠. 그럼 사르트르가 잘생겼느냐?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르트르는 한쪽 눈이 이 비뚤어진 사실을 갖고 있고 키도 작았다.
근데도 이렇게 이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한 집에서 살았다. 참 이게 재미난 얘기죠. 그래서 내가 바로 전에도 얘기했지만 말이죠. 이 여자도 하나의 그 사주팔자입니다. 사주팔자에 여자가 많은 사주는요, 여자가 많아요. 그런데 사주팔자에 여자가 없다, 이러는 사람은 여자가 없어. 나같이.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바로 전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내 사주에, 내 사주를 얘기를 했잖아요. 뭐,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6.25 전쟁 당시 북한 측을 지지하였다. 그리고 미국이 지원하는 한국이 북침했다는 김일성의 주장을 그냥 믿었다. 사르트르 이외에도 서방의 상당수의 좌파 지식인들은 미제의 사주를 받은 한국 괴뢰분자들이 북한을 쳤다는 북침 주장을 하고 있었다. 북한의 남침이 역사적 사실로 드러나자 이후 북침설을 부인하고 남침 유도설을 주장하지만 이 주장 역시 1990년대 소련 기록의 공개로 잘못되었음이 밝혀졌다. 참고로 이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프랑스 지식인들과 한국 전쟁이라는 책을 읽어봐도 좋다. 지금 녹화를 시작한 제가 56분을 경과했습니다. 4분 전 1시간을 경과했는데요. 요 부분만 좀 얘기를 하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르트르는 공산주의자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사르트르가 이 공산주의자라서 한국에서 전쟁이 벌어지니까 한국에서 전쟁이 벌어지니까 사르트르가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 전쟁은 이 남한과 미국이 이렇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북침한 전쟁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소련이 몰락했잖아요. 소련이 몰락하고 소련에서 그 6.25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가 이렇게 공개가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남한과 미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북침을 했다, 이런 주장을 안 하고 그 다음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미국이 유도했다 이거예요. 북한 남침을 유도했다. 미국이 북한을 끌어들이는 그런 수법을 썼다 이거죠. 뭐 이렇게 사르트르가 공산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평소에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지녔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사르트르는 죽는 그날까지 북한 정통론을 지지했다. 당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본격적으로 냉전이 시작되면서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 또한 나치와 다를 바 없는 전체주의 사회라는 주장이 등장했는데 사르트르는 이에 반발하고 공산당을 적극 옹호하며 공산당이 없이는 반동 세력을 제어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북침설, 남침 유도설의 옹호 또한 이러한 정치활동의 일환이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말이죠. 사르트르는 이 죽기까지도 북한을 이렇게 옹호했다는 겁니다. 북한을 두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프랑스에서는 참 이름을 날린 유명 인사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이렇게 이 사르트르라는 놈도 비뚤어진 놈이야. 계속 북한 입장만 두둔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내가 예전에 피카소도 얘기를 했잖아요. 피카소도 공산주의자라고. 근데 이 사르트르가 또 그런 놈이어서 그래가지고 이 사르트르가 공산주의자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이 녹화를 시작한 지가 1시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녹화가 없습니다. 다음 기회에 오늘은 더 이상 녹화가 없고요. 다음 기회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